철학이 다른 것과 달리 약간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제 스타트를 못 하는 건데, 진입 장벽 낮은 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철학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철학사, 네. 서양 철학사, 철학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 철학자들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네. 이제 그 사람 공부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한국 최고의 철학 유튜버 5분 뚝딱 철학. 네, 무려 구독자가 25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철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구독자를 만들어내신 우리 김필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김필영 박사님 모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미난 게 있었죠. 저의 제가 아마 공부는 먼저 했으니까 학번 쪽은 선배인데, 연배가 선배시니까 제가 이제 선배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시고 저는 학사니까 제 선배로 제가 제일 어려워하던 영역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 철학 박사분을 드디어 저희 증시각도TV에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 오래도록 본 분들은 각도기가 드디어 저기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올게 왔죠. 우리 김 박사님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의 목소리로 어려운 철학 얘기를 쉽게 해주신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로 난해한, 우리 이제 경제 쪽에서 보면 케인즈가 무릎을 꿇었다는 비트겐슈타인을 정말로 쉽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왜 쉽게 풀으실 수 있나 봤더니 철학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일을 먼저 하시다가 철학으로 넘어가신 분입니다. 네. 처음 철학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일단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네. 그것도 이제 건설 현장 쪽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건설 관련 회사에 있었는데 네. 한 30년 근무를 했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철학은 이제 계속 관심은 있었죠. 네. 네,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사실 원래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과학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학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대 물리학과 관련된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냥 해도 되나요? 예, 편하게 하시죠. 네, 처음 오셨는데. 네. 예.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시간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아마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의 물리학자가 쓴 책일 거예요. 네네. 그 책을 읽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네네. 야, 이렇게 재밌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네. 재밌다 싶어서 그 당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현대 물리학 책을 좀 읽다가 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철학에서 특히 형이상학에서 가장 깊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철학을 그때 이제 칸트에 대한 공부를 했죠. 칸트의 네. 시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쭉 이제 여러 논문을 찾다가 그 당시에 논문 제목이 시간의 형이상학과 칸트의 비합동적 등가물인가? 라고 하는 뭐 제목부터 이상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걸 논문을 읽고 제가 사실 쇼크를 먹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천재가라 있으시네. 저는 칸트 순수이성 비판 서문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몇 번을 깨고 다시 보고 또 잠들고 또 잠들고 예.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칸트는 못 읽어요. 그건 맞아요. 그 정상이에요. 그건. 네네. 그게 정상이고, 이 논문은 사실은 그 칸트의 철학을 약간 논리적으로 풀어낸. 그게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이제 분석 철학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논리 철학, 분석 철학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가 썼나 이 논문을 쓴 분을 찾아갔죠. 네. 예, 그렇게 찾아가서 뵙게 된 분이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 임일환 선생님. 네. 우리 네. 저기 각도기님도 아까 여기 방송 전에 임일환 선생님 수업 어렵던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철학 과정에서 유일하게 C 받은 수업입니다. 예. 유일하게 예, C. 예. 네. 저 나름 저쪽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점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코드가 좀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이데거 쪽에 이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하이데거나 독일 관념론은 젬뱅이고 네. 젬뱅이 비속어인가요?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젬뱅이고 네. 저는 이제 논리 철학이나 이제 영미 분석 철학, 언어 철학, 논리 철학 이런 것들이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철학을 하게 됐고 이제 뭐 혼자 하다가 이제 이민환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하게 됐죠. 예. 그럼 학창 시절에는 원래 철학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과학적인 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궁금해서 시간으로 갔다 약간 물리학 쪽으로 갔다가 철학으로 그렇죠. 넘어오신 그렇게 개념이네요? 됐죠. 예, 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럼 물리학하고 철학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셨을까요? 많죠.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나타난 이제 고전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은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체를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게 9.8m/s의 가속도로 떨어져서 몇 초 후에 이 물체가 어디 있더라. 네. 그걸 라는 걸 뭐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뭐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네. 여기엔 해석이 필요 없죠. 네. 예, 해석이 필요 없는데 이제 현대 물리학 들어오면 약간 상황이 달라져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의 시간은 느려진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시간이 느려진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는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은 1초를 1000개로 나눠서 써요. 네. 우리 1초가 얘네 1000분의 1초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딱 넣으면 그 주문 중에 첫 번째 주문이 도달하면 벌써 얘네는 반응을 해서 우리 주문이 나머지 게 들어가기 전에 탁 잡아채는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최근에 유명한 그 빈번한 고빈도 트레이딩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나 시타델 이런 데는 그런 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의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는 애들이 있구나까지는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물리적인 시간으로 나의 시간과 그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우주 개념이라든가 공간 개념에 따라서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간 하면 시간의 흐름과 시계의 흐름이 같나요?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과연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시간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기껏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시계의 흐름으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그렇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으면 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박스를 열어보면 이 박스는 죽어 있는 상태거나 살아 있는 상태이죠. 네. 그죠? 네. 그런데 박스를 열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죽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살아 있는 상태도 아닌 그런 중첩 상태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 이제 그걸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과연 그럼 그 중첩 상태라는 게 뭐냐라고 묻게 되면 그건 말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대 물리학 들어와서는 해석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시간이 느려진다는데 도대체 시간이 뭔데? 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럼 시간이 느려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시계의 느려짐과 시간의 느려짐이 같은 거야? 라는 물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양자역학에 따르면 고양이의 상태가 중첩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중첩 상태가 뭔데? 그럼 존재한다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현대 물리학과 관련된 철학. 네. 예, 그 이제 물리학의 철학이라고 해요. 예, 필로소피 오브 피직스라고 하는데 그런 철학 분야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 개념을 우리 일반인들이 한국에서는 좀 히트를 쳤던 영화에서 한번 맛보셨을 텐데 바로 인터스텔라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시간의 격차, 그러니까 뭐 중력 작용에 의한 시간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아버지가 귀환했을 때 다른 할머니가 되고 아버지는 그때 그대로 왔다. 그렇죠. 예. 그 인터스텔라 영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4차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원주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은 나에 대해서 느려지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해요. 실제로 느려져요. 네, 느려지는데 그런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 동식성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우리 저기 각도기 선생님하고 나하고 동시에 있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점을 관점을 받아들이면 나의 현재가 그의 과거가 동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결정판이 바로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가 자신의 할머니가 된 딸을 만난 거예요. 네. 그 상황을 보면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고 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네. 예, 그 현대 물리학, 현대 철학자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며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과거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이 이제 영원주의, 이터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죠. 사실은 뭐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어떤 진리적 명제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계열이라는 거를 따지고 보면 그것도 결국 지구적 그렇죠. 예, 지구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인간적 개념이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예. 그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게 시간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칸트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저기 액화 산소나 액화 질소 같이 뭐 마이너스 200도씩 되는 데다가 금붕어를 갖다가 딱 넣으면 바로 직결해서 동결이 된 다음에 깜짝 놀란 건 얼마 시간 있다가 다시 물속에 넣으면 풀어서 막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만약에 그 동결되었을 때 금붕어는 시간이 멈춘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동시대에 네, 가능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그거를 냉동 상황에서 봤지만 우주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가면 중력이라든가 상황적 조건이 달라지니 시간의 개념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에겐 절대였으나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칸트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잖아요. 네.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 이제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각 자료를 수용하는 형식이라고 말을 해요. 네. 예. 우리는 시간이라는 형식의 틀에 맞춰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영화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거기 보면 뭐 다리가 7개 달린 뭐 외계인이 나와요. 네. 근데 외계인은 그 문자가 원형이에요. 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먹물을 네. 쫙 뿌리면서 원형의 글자를 쓰는데 이 외계인들의 글자가 왜 원형이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네. 시간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글자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형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네. 미래가 현재에 연결되고 미래가 과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의 개념에게는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의 하나의 설정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만의 관점이라는 거죠. 칸트의 얘기는. 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지 진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시간이 흐르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그 패널로 나오신 홍기빈 그 경제학자이신데 선생님께서 인류의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를 자기는 뭐를 꼽냐면 기차라고 얘기하면서 왜 기차 때문에 시각표가 생겼다. 시각이라는 게 생겨서 모든 인류가 그 시간에 딱딱 맞춰서 돌아가는 최초일이 기차 이후에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현대인의 시간과 과거인의 시간이 많이 다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다를 수 있죠. 네, 인디안의 시간과 옛날 인디안의 있죠. 시간과 지금 우리의 시간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기까지 언제 가요? 그럼 조금만 가면 돼요 했는데 하루 종일 가도 그 목적지가 안 나오는 그 시간 개념은 굉장히 큰 차이. 예. 다를 수 있죠. 그런 차이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지금 아직 서론이 시작은 안 했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잠깐 시간 개념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제 회사 다니시면서 철학 공부를 하셨다는데 이게 원래 학부 때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가 공부를 못했던 한을 풀이하신 게 아니라 궁금한 걸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예, 이제 철학 쪽으로 넘어가서
회사 생활 하시다 철학 공부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어려움 당연히 있죠. 네. 네. 예, 일단은 뭐 어렵다라는 건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공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제 좀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뭐 공부를 하던 뭘 하던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하려면 또 다른 무언가를 희생을 해야죠. 예, 뭐 불필요한 뭐 인간관계라든지 물론 인간관계를 뭐 전부 끊어낼 수는 없지만 네. 뭐 불필요한 취미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드는 거는 가급적 자제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다 보고 이제 낮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 이제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들여서 좀 성과를 좀 많이 내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선택과 집중을 일하실 때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위임할 거 위임하고 할 때는 바짝하고. 예, 위임하고 결정권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뭐 어쨌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게 좀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밑에 분들한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좋았죠. 애들 예. 좋아하죠. 애들에서 죄송한데 관여를 안 하니까. 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을 방치한 건 아니고 네. 나름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서 예. 일을 조금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셨을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위임할 건 정확하게 위임하고 근데 자질을 좀 덜 하게 되죠. 예, 대체적으로 좋은 리더십들이 그 위임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예, 프로세스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는지가.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자기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정말로 저희 같은 이제 설계서 같은 게 있으니까 현재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떤 기관장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자기 성격과 좀 관련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실 때 성과도 나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하면서 조금 머릿속에 여유가 생긴 부분을 철학 공부를 하는 쪽으로. 그게 이제 약간 모드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할 때의 브레인이 동작하는 방식하고 네. 철학 공부할 때 브레인이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네. 예,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광장에만 살 수는 없죠. 예, 예. 네, 이 사회생활은 이게 광장이기도 네네. 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제 제 밀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광장과 밀실 개념이 원래는 예전에 그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광장과 밀실은 남한 사회를 밀실 사회, 그다음에 북한 사회를 광장 사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저는 회사 생활이 광장이고 네. 그다음에 제 개인 생활이 밀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광장에서는 뭐 일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밀실로 들어오면 제가 철학 공부를 하고 네. 한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한 게 네. 오히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더 효율이 좋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면 예, 이제 예. 광장에서는 이제 항상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이. 사회생활하다 보면 네. 상처도 받고 뭐 피로도 쌓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밀실에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고 또 철학 공부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이제 유아론적인 생각이 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철학 그렇죠. 공부를 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광장에 나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되고 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밀실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적절하게 이제 오가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사는 네.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을 혼자 공부하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많죠. 예. 제가 사실은 철학을 혼자 했죠. 예. 처음에 특히 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혼자서 한 3, 4년을 읽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공부는 사실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우리 이미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결과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의 소수 분들은 철학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그렇죠.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철학
철학은 재밌죠. 철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행운인 거예요. 왜냐면 네네. 자기가 네. 재밌는 장난감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철학이 다른 것과 달리 약간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제 스타트를 못 하는 건데, 좀 진입장벽 낮은 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철학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철학사. 네. 서양 철학사.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철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나와 있는 모든 서양 철학사를 다 읽었어요. 역시. 뭐 청소년 서양 철학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쉬운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면 철학사를 공부하시면서 쭉 그 여러 철학자들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네. 이제 그 사람 공부하면 되죠. 가장 최근에 쓰셨던 책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 에세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되게 쉽게 써진 힐슈베르거나 코플스톤의 철학사하고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걸 흘러가는 게, 물론 이제 다른 영화라든가 뭐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리학 쪽에서부터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철학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는가. 이 책 말고 5분 뚝딱 철학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화로 만든 철학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중에 나 철학 잘 모르는데 하는데 좀 쉽게 접근하고 싶어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마 그냥 철학책을 그냥 딱 보시면 가슴이 답답해지실 수도 있어요. 답답하죠. 단락이 되게 길어요. 한 단락이.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신다면 좀 쉽게 철학에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많이 있으셔서 그런가, 그럼 뭐 심리학적이라든가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하고 철학을 좀 더 쉽게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직장인들 많이 보시죠. 네. 채널이. 맞습니다. 직장인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고잖아요. 네. 보고를 얼마나 짧고 요약을 해서 알아듣게 설득시키느냐가 네네.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직 관련해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영진들은 전부 이제 뭐 사무직이나 이제 다른 직종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 전기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보고는 원페이퍼예요. 저희는 한 장으로 보고를 해야 돼. 네.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듣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시킬까. 네. 뭐 결제를 받는다는 게 결국 돈 내놓으라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할 테니까 얼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제가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받아먹을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쪽으로 많이 개발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철학에도 나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특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튜브 하시는 제목 5분 뚝딱 철학도 사실은 정말 제목이 딱 직관적으로 와닿았던 게, 철학을 5분 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다고? 과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우리 김 박사님 소개를 강력하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한국은행 출신의 차현진 박사님이 저를 알게 되고 나서 꼭 5분 뚝딱처럼 김 박사님하고 연결해서 방송하시라고.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